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해보려 해요. 저는 함경북도 해산시 삼장협동농장 병실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울음소리가 유난히 맑고 커서 간호원이 얘는 나중에 가수 되겠다고 했다고. 아버지는 그날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 한 가마를 팔아 5,000원을 벌었고 그 돈으로 어머니 병실에 사과 3알을 사왔대요. 북한에서 사과 3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해산시 외곽 강가 언덕배기 판잣집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이라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그래도 아버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꾼들 사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이 영화배우 같다고 소문날 정도로 예뻤어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설이는 엄마 닮아서 큰일 났다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거울 보는 걸 좋아했어요. 장마당에 갈 때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씩 바라보곤 했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얇으면서도 붉었어요. 키도 또래보다 훨씬 빨리 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155cm, 중학교 2학년 때는 162cm가 넘었거든요. 북한에서 여자가 160cm를 넘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늘 특별했어요. 교련 시간만 되면 행정반 선생님이 저만 빼놓고 설이 너는 뒤에 서 있어. 햇빛에 그을리면 안 돼 하셨어요. 사진 찍을 때는 무조건 맨 앞줄 정중앙이었죠. 졸업사진, 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 심지어 혁명활동 기념사진까지도 저는 항상 가운데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얘는 나중에 평양에 가겠네라고 속삭였고 친구들은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냥 칭찬인 줄 알았어요. 배고프지 않고 예쁜 옷 입고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만 보면 수군거렸어요. 설이는 연예인해도 되겠어. 틀림없어. 얼굴이 국가대표급인데 키까지 저렇게 크니. 가족 배경도 깨끗하고 아버지가 돈도 좀 벌잖아. 이후 2002년 봄에 해산여고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교무실로 불러서 말했어요. 설에 너 올해 안에 평양 갈 준비 단단히 해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웃으며 대답했죠. 네, 대학 보러 가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대답 대신 한숨만 푹 내쉬셨어요. 그해 여름부터였어요. 장마당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심지어 집 앞 골목에서도 낯선 아저씨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가기도 했죠. 어머니는 밤마다 저를 꼭 안고 울었어요. 우리 딸 너무 예뻐서 탈이야.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어요. 2002년 10월 17일 아침 1교시 시작 10분 전이었어요. 교내 방송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전교생 즉시 운동장 집합. 반복한다. 즉시 집합. 선생님도 당황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빨리 나가 하셨어요. 운동장에 나가보니까 아직 단풍이 덜 든 느티나무 아래 검은 벤츠 3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손에는 검정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허리를 거의 땅에 붙일 듯이 숙이고 그들 옆에 서 계셨어요. 전교생 800명이 숨소리도 죽이고 서 있는 가운데 한 명이 수첩을 펼치더니 큰 소리로 불렀어요. 리설에 앞으로 나와라.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걸어나갔어요. 운동장 중앙에 서니까 그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명이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키 162.3, 얼굴 국가 1급, 몸매 완벽. 또 다른 사람이 제 턱을 손으로 살짝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처녀 맞지? 저는 무서워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이 아이가 정말 뽑힌 겁니까? 양복 입은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늘 바로 평양으로 데려간다. 가족한테는 우리가 통보할 테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저는 바로 차 뒷좌석에 밀려 넣어졌어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사이드미러로 친구들이 운동장 끝에서 저를 보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해산여고의 모습이었죠. 차가 출발하면서 한 명이 저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너는 과거를 다 지워야 한다.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해산이라는 기억까지도. 알겠나?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예뻐서 평양에 간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차는 해산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점점 속도를 올렸고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집들과 압록강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지? 나 진짜 예술단 가는 걸까? 차는 해산을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더 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는 손이 묶여있지 않았지만 감히 창밖을 제대로 볼 엄두도 내지 못했죠. 옆자리에 앉은 양복 아저씨는 계속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다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손가락으로 맥박을 쟀어요. 심박수가 110이네. 무섭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피식 웃더라고요. 무서워해야 정상이지. 앞으로 무서울 일만 남았으니까. 밤새도록 달렸어요. 중간에 한번 휴게소 같은 데서 멈췄을 때 그들이 저에게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줬어요. 그 빵은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빵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음 날 새벽 4시쯤 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어요. 평양역 도착이다. 눈 감아. 그러더니 정말로 제 눈을 검은 천으로 꽉 묶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누군가 제 팔을 잡고 끌고 갔죠. 발소리가 울리는 걸 보니 역 안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 발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새벽이라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평양역 전체가 그날 아침 우리만 쓰도록 통제돼 있었대요. 눈을 가린 채로 한참을 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트럭 짐칸 같은 곳에 저를 밀어 넣었어요. 트럭이 출발하면서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데 그게 군용 트럭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눈이 가려진 채로 1시간쯤 달렸나 봐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로 들어가니까 차가 엄청 흔들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의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자 양복 입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울면 바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거기서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계속 울어봐. 그러고 나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트럭이 멈추자마자 눈가리개가 풀렸어요.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만 있고 산만 있고 앞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회색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건물 입구에 작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제백일 연습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여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모두 30, 40대. 머리는 단발, 옷은 똑같은 검은 치마 정장. 그들이 저희를 한 명씩 끌고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 태어난 거야. 과거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 저는 치료실에 배정됐어요. 방은 6평 정도 되고 침대 10개가 쭉 늘어서 있었죠. 이미 와 있던 애들이 저를 보자마자 속삭였어요. 와, 진짜 예쁘다. 너 기쁨조 확정이다. 나도 작년에 뽑혔는데 여기서 떨어졌어. 너는 절대 안 떨어질 얼굴이야. 그때 처음으로 기쁨조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최고의 예술단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첫 점호가 있었어요. 교관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중 10명만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특히 7호, 너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해. 내 얼굴이 국가 자산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렌 소리가 방 안을 찢어놓았어요. 기상. 30초 안에 알몸으로 복도 집합.
저는 눈이 덜 떠진 채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애들은 이미 팬티까지 벗고 있었죠. 빨리 벗어. 늦으면 맞아.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잠옷을 벗었어요. 속옷까지 벗으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서는 엄마 앞에서도 부래지어 안 벗어봤는데 복도에 나가보니까 10명 모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어요. 영하 5도쯤 되는 차가운 마루에 맨발로 서 있으니까 발끝이 시려서 죽을 것 같았죠. 교관 3명이 손에 자와 체중계를 들고 다가왔어요. 줄 서. 키, 몸무게, 가슴 둘레, 허리, 엉덩이, 다리 길이까지 전부 잴 거다. 첫 번째 애가 앞으로 끌려나갔어요. 교관이 손에 장갑을 끼더니 그 애의 가슴을 그냥 잡아서 쟀어요. 86cm. 좋다. 그러고는 천역막 확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 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음을 삼켰죠. 제가 7번째였어요. 교관이 제 앞으로 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 162.8, 몸무게 47.2kg, 가슴 88, 허리 58, 엉덩이 89. 다리 길이 89cm 완벽하네. 그러더니 제 가슴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듯 쥐었어요. 탄력도 최고야. 이건 기쁨조 일군감이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숨이 막혔죠. 그리고는 다리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처녀 확인. 깨끗하다. 순간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낯선 여자 손이 제일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느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검진이 끝나고 오후쯤 강당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고 교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알몸의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서로 몸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북한 학교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심지어 장마당에서 몰래 파는 비디오도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가 전부였는데 화면 속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타서 허리를 흔드는 장면이 나오자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옆에 있던 애들은 이미 익숙한 듯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이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왔어요. 부끄럽고 무섭고 역겹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떨리기도 했어요. 교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너희가 배워야 할 기본 동작이다. 오늘부터 매일 3시간씩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해야 한다. 표정, 신음소리, 허리 움직임까지 똑같이. 한 달 안에 완벽하게 못하면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알겠나?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저렇게 해야 한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내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발레 2시간, 마사지 3시간, 노래 외국어 2시간, 그리고 성교육 영상 3시간. 하루 10시간 수업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밤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도 교관들은 아직 멀었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 평소와 다른 점호가 있었어요. 교관이 문을 잠그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실습 들어간다. 10명 중 3명만 뽑아서 남자 교관이 직접 가르칠 거다. 나머지는 내일 고향으로 보낸다. 그러고는 제일 예쁜 3명을 불렀어요. 저, 그리고 평양에서 온 3호, 그리고 개성에서 온 9호. 나머지 애들은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우리는 검은 천으로 다시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이번엔 건물 안복도를 한참 걸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와 이상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가리개가 풀리자 방 안은 붉은 조명이 은은했고 커다란 침대 하나와 거울 천장, 벽에 온갖 도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키 180은 넘어 보이고 군복을 입은 30대 후반쯤 된 사람. 교관이 저희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이 3명을 맡기겠습니다. 특히 7호는 최우수 예비생입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 끄덕였어요. 7호는 내가 직접 할게.
첫 실습은 기본 자세였어요. 남자가 침대에 앉더니 저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옷 벗어. 손이 덜덜 떨렸지만 벗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벗었어요. 알몸이 되자마자 남자가 제 허리를 잡아서 자기 무릎 위에 앉혔어요. 다리 벌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남자는 제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말했어요. 기쁨조는 아파도 웃어야 해. 아파도 신음은 예쁘게 내야 하고. 그러더니 제 몸을 천천히 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허리, 허벅지 안쪽.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움츠렸어요. 긴장 풀어. 이건 내 일생일대의 영광이야. 그가 그렇게 말할수록 더 역겹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남자가 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위로 올라탔어요. 첫 실습이니까 천천히 할게.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아프고 뜨겁고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이게 내가 꿈꿨던 평양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남자가 끝난 뒤에 제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좋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남자가 저희를 불렀어요. 처음엔 울면서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울음이 멈췄어요. 감정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3호는 실습 중에 기절해서 다음날 사라졌어요. 9호는 너무 울어서 입술을 깨물다가 피를 흘렸는데 교관이 감정을 못 죽이면 기쁨조 못한다면서 내쫓았어요. 결국 저만 남았어요. 한 달 뒤 교관이 저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앞으로 너는 은희야. 리설이는 죽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기쁨조 훈련소로 옮겨졌어요. 거긴 김정일이 직접 오는 곳이었거든요. 2005년 8월 14일 훈련소에서 1년 10개월을 버티고 나서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죠. 교관이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 3시 평양역 7번 특실. 긴장하면 죽는다. 하던 대로 해.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은희 1호실 대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그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텔레비전에서 학교에서 혁명활동 시간마다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던 그분. 김일성 주석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우리 민족의 태양이자 아버지이자 신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지금 내가 진짜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니. 새벽 2시 50분 검은 리무진이 저를 태웠어요. 평양역은 또다시 통제돼 있었고 7번 플랫폼엔 초록색 전용 열차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차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하며 안내했어요. 은희님 이쪽으로. 열차 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닥은 대리석, 벽은 금박, 천장은 샹들리에, 공기 중엔 달콤한 향수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했어요. 1호실 문을 열자 붉은 벨벳 소파와 커다란 침대, 거울 천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은희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160도 안 돼 보였고 안경을 쓴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졸려 보였어요. 군복 위에 하얀 잠옷 같은 걸 걸치고 있었죠. 그분은 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제 턱을 들어올리셨어요. 얼굴이 마음에 드는구나. 100일 훈련소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더니 역시 그 부드러운 목소리. 학교에서 매일 아침 들었던 방송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게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그분이 제 어깨를 감싸며 가까이 끌어당기셨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 작고 너무 부드러웠고 술 냄새가 났고 손가락은 담배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분이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시고 옷을 하나씩 벗기시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정말로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내 몸이 위대한 분의 기쁨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훈련 때 배운 대로 눈을 감고 훈련 때 배운 대로 허리를 움직이고 훈련 때 배운 대로 신음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고 빨고 그분의 체액을 3번 제 몸에 넣고 나서 그분이 웃으면서 제 귀에 속삭이셨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참 좋구나. 내가 요새 맛본 공동변소 중에 너가 최고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18년 동안 믿어온 모든 신이 한순간에 추악한 인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웃음소리, 그 숨소리, 그 땀 냄새, 그 떨리는 허리. 이게 내가 매일 아침 눈물로 충성의 노래를 불렀던 그분이라고. 내가 위대한 어버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지금 내 몸 위에서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고 나를 몸이나 파는 공동변소로 부른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삼켰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막았어요. 그날 밤 지나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 별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신은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탈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007년 2월 15일 광명성절 전날 밤 평양 8호 사저의 마지막 파티가 끝난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분은 콘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눈이 풀려 있었지만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죠. 다른 애들은 새벽 1시에 다 돌려보냈는데 저만 침실 옆방에 남겨두셨어요. 그분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저를 배 위에 올리시더니 한참을 제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손바닥이 뜨겁고 무거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으시면서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리며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 임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 하나 낳아주면 내가 너 평생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아깝다 아깝네.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임신. 그분의 아들. 내가 그분의 씨를 받는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해산에서 검은 벤츠가 학교에 왔던 날, 훈련소에서 처음 알몸으로 세워졌던 날, 남자 교관이 내 몸 위에 올라왔던 날, 그리고 백두산 열차 안에서 내가 신이라고 믿던 사람이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던 그 밤까지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이건 영광이다는 거짓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내가 만약 임신하면 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고 내 딸이 태어나면 또 나처럼 기쁨조가 되고 그 끝없는 지옥이 내 뱃속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새벽 그분이 잠드신 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토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화장으로 떡칠한 인형이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기보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계속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탈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2007년 2월 17일 새벽 평양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2달 동안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하루 탈출 계획을 세웠죠. 밤마다 침대에 누워 하루에도 최소 2번씩 그분과 몸을 섞으면서도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어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지옥에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광명성절 공식 행사가 끝난 밤 11시가 훌쩍 넘었어요. 평양 시내는 폭죽과 만세 소리로 떠들썩했지만 8호 사저 안은 이미 고요했어요. 그분은 콘약에 취해 바로 잠드셨고 저는 마지막으로 잠옷 단추를 채워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날이 평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2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시계를 보며 외웠어요. 경비 교대 후 정확히 12분. 그 12분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준비물은 3가지뿐이었어요. 그분이 주신 다이아 반지 하나, 훔쳐둔 경비복상의 한 벌, 그리고 훈련소 시절 몰래 베껴둔 압록강 얼음지도.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경비복을 걸쳤어요. 사저 뒷문 쓰레기 배출구로 살금살금 빠져나왔어요. 경비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평양역 화물선까지는
골목을 꺾고 또 꺾으며 죽도록 뛰었어요. 해산행 화물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짐칸 맨 끝 석탄 더미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숟가루가 눈과 입과 코를 파고들었지만 기침 한 번만 해도 끝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어요. 기차가 덜컹 출발하는 순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터졌어요. 그 눈물은 자유의 맛이었어요. 열차는 밤새도록 달렸어요. 중간에 3번 정차할 때마다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어요. 마침내 해산역 외곽 화물 하역장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해산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이제 정말 집이 가까워라는 생각에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시내를 우회해서 어릴 때부터 다니던 밀수길로 들어갔어요. 압록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군사 경계가 심해서 얼음 위를 걸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하나였죠. 밤 11시가 넘어서 중국 쪽 불빛이 꺼질 때 지도에 표시된 가장 얇은 지점을 맨발로 뛰어서 건너기. 하루 종일 강가 언덕에 숨어 있었어요. 영하 20도 정도로 생각됐어요. 바람이 칼처럼 살을 에웠어요. 신발은 이미 벗어뒀어요. 소리가 나면 경비 초소에서 바로 쏜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 쪽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저는 기도하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첫 발이 얼음에 닿는 순간 뼈까지 얼얼했어요. 2발, 3발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어요. 허리까지 차가운 물이 차올랐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기어 올라갔어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쳤어요. 경비 초소에서 발포가 시작됐죠. 저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맨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안 들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중국 땅만 밟으면 산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넘어졌어요. 정확히 42분 만에 압록강을 건넜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엄마 나 살아났어. 압록강을 건넌 곳은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 산골짜기였어요. 맨발에 온몸이 얼음물에 젖은 채로 쓰러졌을 때 저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북한군이 아니라 조선족 브로커 2명이었어요. 야, 이건 대박이네. 얼굴이 이 정도면 북한에서 건너온 년이야? 손전등이 제 얼굴을 비추자마자 그들이 웃었어요. 저는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들은 저를 트럭 짐칸에 던져넣고 근처 판자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아궁이 앞에 앉혀놓고 뜨거운 물 한 사발을 먹여주더니 바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얼어 죽기 직전인데 몸은 멀쩡하네. 역시 기쁨조 출신인가?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날 밤 브로커 우두머리라는 40대 남자가 저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갔어요. 너 같은 물건은 처음 봐. 한번 맛보고 팔아야 가격을 제대로 받지. 저는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돈은 다 줄게요. 그는 제 손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를 빼앗아 들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돈은 이거면 충분하고 몸은 보너스야.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까지 총 열흘 동안 저는 그 집에 갇혀 있었어요. 브로커 일당 5명이 번갈아 저를 덮쳤어요. 처음엔 울고 비명 지르고 발버둥 쳤는데 사흘째부터는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소리 지르면 바로 공안에 넘긴다면서 열흘째 되는 날 우두머리가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네. 이 상태로 팔면 9만 5천 위안은 받겠다. 그러고는 저를 차에 싣고 옌지 쪽 큰 인신매매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또다시 경매를 당했어요. 한족 농장 주인, 조선족 식당 주인, 한국행 브로커까지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제 얼굴과 몸을 만지며 가격을 불렀어요. 결국 9만 5천 위안에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한국행 브로커에게 넘어갔어요.
그 브로커는 50대 후반 서울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처음 본 순간 했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와, 이 얼굴로 북한에서 도망쳤다고. 한국 가면 연예인 시켜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도 첫날 밤부터 저를 덮쳤어요. 길에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값이야. 그 뒤로도 라오스 국경을 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밤 저를 사용했어요. 한국행 길은 38일 동안 계속됐어요. 중국 북부에서 시작해서 트럭 짐칸, 밀실, 뱀 우글거리는 정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때마다 새로운 브로커들이 저를 보고 얼굴값 추가라면서 몸을 요구했어요. 저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를 덮친 남자들이 끝난 뒤에 하는 말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너 진짜 너무 예뻐서 미안하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아직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38일째 되는 날 태국 이민국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아직도 예쁘게 남아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지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2007년 4월 11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하늘은 너무 파랗고 공기는 너무 깨끗해서 숨을 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내고 서울로 나온 날 저는 20살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아직도 예뻤어요. 그래서 매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 안 하고 옷은 헐렁한 후드만 입었어요. 남자들이 쳐다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연예인 같다는 말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5년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김정일이 제 배를 쓰다듬는 꿈, 압록강 얼음이 깨지는 꿈, 브로커들이 번갈아 덮치는 꿈. 소리 지르며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크게 울어서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아가씨,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네,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할머니는 끝내 모르셨겠죠. 2012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역이 울면서 번역을 못할 정도였대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계속 숨고 싶은 나, 하나는 숨지 말고 말해야 하는 나. 그 후로 18년이 흘렀어요. 지금 2025년 저는 38살이에요. 서울 도남동에서 작은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가게는 8평도 안 되지만 제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연 가게예요. 손님들이 오면 늘 웃으면서 맞이하지만 가끔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 손이 너무 작고 여려서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을 15살, 16살 아이들이 떠올라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안 낳았어요. 제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만약 딸이라면 또 누군가의 기쁨조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왜 아직도 혼자세요? 저는 그냥 웃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게 제일 쉬운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엔 제가 누워있던 그 붉은 방, 그 거울 천장, 그 침대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또 다른 소녀가 울고 있겠죠. 아니, 울지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처럼 감정이 죽어버린 채로 그 짐승들의 씨앗을 받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냥 슬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창밖 하늘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누군가 또 강을 건너고 있겠지.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요. 제발 그 아이가 제가 건넜던 그 강을 살아서 건너기를.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계속될 거예요. 제 이름은 은이었고 진짜 이름은 리설이었고 지금은 그냥 살아남은 한 사람입니다.